네, 첫 번째 주제, 오늘은 이제 크게 한 네 가지 주제 정도를 꼽아 보았어요. 첫 번째가 기관 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계속 매도하는 이유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올해 가장 주인공이라고 하면은 동학개미로 일컬어지는 소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국내 주식을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지금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기관 투자자까지도 같이 매수를 해주면 훨씬 더 증시에 도움이 될 텐데, 왜 이렇게까지 매도를 하는 걸까? 어떤 분들은 이제 좀 그 불만이 좀 넘치셔서, 이게 기관 투자자들이 주식을 잘 못하는 거 아니냐. 증시 내려갈 때 팔고, 오를 때는 이거 즐기지 못하니까는 이거 계속 일부러 팔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도 봤어요. 근데 과연 이제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건지를 뭐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은 제가 한 10여 년 정도 현업에 있으면서 느꼈던 바를 가지고서 바탕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고요. 더불어서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매매에 대한 특징 같은 것, 이런 부분도 오늘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제일 큰 뉴스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테슬라가 드디어 이제 S&P 500에 편입이 되었는데 이 영향이 과연 어느 정도나 될지 뭐 사실 개인적으로는 편입이 조금 올해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편입이 된 거는 좀 많은 분들한테 긍정적인 서프라이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까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코로나가 다시 한번 지금 재확산세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글로벌 이제 그 금융사에서는 한국도 보시면은 연초에 이제 그 어느 정도나 한국이 좀 그 확산세가 펼쳐질지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서 특히나 이제 3월에 막 특정 종교 때문에 확산세가 굉장히 일어날 때 글로벌 금융사에서 그 예측을 정확히 했던 바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제가 다른 데 자료를 좀 따왔는데 그걸 바탕으로 보면 어느 정도까지 확산세가 나올 수 있을지 하고요. 그 마지막으로는 현재 이제 글로벌 헤지 펀드들 포지션에 관한 자료가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호울리 안녕하세요. 네, 창일님도 감사합니다. 네. 그럼 먼저 이제 기관은 왜 이리 주식을 파나요?인데요. 사실 올해 기관만 주식을 매도했던 게 아니고 외국인도 계속 매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돌아온 외국인, 예, 이번 주에 써진 기사죠. 돌아온 외국인 이달만 코스피 5.4조 사들여. 그러니까는 이제 외국인은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주식을 좀 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니까는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타겟이 기간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실제로 그러면 어떠했느냐? 2020년 연초 이후의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지금 외국인, 개인, 기관 종합, 요들이 이제 그 연초 이후부터의 누적 순매수고요. 요 축은 좌축인데 요거 단위는 조입니다, 조. 그 다음에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게 지수인데요. 코스피 지수인데 요거는 우측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아시다시피 2500 위에 지금 있는 그런 지수고요. 보시면은 개인 투자자가 거의 한 40조 가까이를 연초 이후에 누적으로 샀습니다. 반면에 지금 외국인을 보시면은 3월 달에 코로나가 터지면서부터 순매도로 쫙 돌아서서는 지금 20조 이상을 순매도한 상황인데 최근엔 조금 매수로 돌아서 있고 기관 경우에는 거의 원사이드하게 꾸준히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매도 폭이 조금 더 가팔라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합쳐보시면은 20조 이상 올해 들어와서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뭐 기관이 특별한 전략적 판단을 했다거나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유는 매우 매우 심플하다 생각하는데 그거는 고객분들이 환매가 많아서입니다. 그게 사실 제가 6월 말까지 이제 회사 근무를 하고 이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조금 놀랐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코로나 터졌을 때거든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주가 지수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1,500을 막 하회를 하기로 했었어요. 이렇게 되면 과거를 보면은요. 2008년 막 이럴 때 금융위기 왔을 때를 보시면은 저렇게까지 지수가 한번 급락을 하게 되면 많은 이제 저희는 이제 리테일 투자자라고 하는데 이게 그 가입을 하세요. 개인 고객분들이 뭐 그게 100만 원일 수도 있고 뭐 고액 자산가들 억 단위일 수도 있는데 아마 주식 지수가
뭐 1500까지나 내려오면 뭐 한 3년, 5년 뒤면 2000 다시 가겠지. 이럴 땐 그냥 지수에 묻어놓는 게 제일 좋아. 과거에는 그런 생각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가 많이 빠지게 되면 거의 좀 자동적이다 싶을 정도로 개인분들이 펀드를 가입을 하셨던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펀드에 돈이 들어오게 되면 그 돈으로 기관 투자자는 주식을 사게 됩니다. 과거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과거 이때가 이제 2008년부터인데요. 보시면은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이제 당시에 급락이 나왔었죠. 2000이 갔던 지수가 1000 밑으로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보시면 이게 기관이거든요. 이때는 기관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었어요. 이 매수를 할 수 있는 원천은 뭐냐 하면 저는 90% 이상은 그냥 개인 고객분들의 펀드 가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관은 사실은 그 예전에 제가 이제 리뷰로 올렸던 영상 중에 영화 리뷰 중에 빅쇼트 있잖아요. 빅쇼트도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소위 쩐주라고 부르는 돈의 주인입니다. 돈의 주인이 매도를 하면 따라 매도할 수밖에 없고요. 돈의 주인이 돈을 더 넣어주면 따라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약관이 정해져 있어서 만약에 주식형 펀드를 가입하셨다라고 하면 몇 퍼센트 이상 반드시 주식을 담아야 하는 그런 규정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는 말은 돈이 들어오게 되면 만약 그 규정이 90%다라고 하면 100억이 들어오면 아무리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하더라도 90억 이상은 주식을 사야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과연 지금 투자자들은 어떤 선택을 해왔을까? 이 자료를 보시면은 좀 더 이게 세분화되게도 보여드릴 수 있지만 이 정도면 적당한 것 같아 가지고 왔어요. 이게 이제 국내에서 공모만 가지고서 주식형 펀드를 월간 자료로 한번 본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금액이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42조 5,504억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요 숫자가 연초에 보시면은요. 연초에는 50조가 훌쩍 넘어갔었어요. 50조가 훌쩍 넘어가다가 지금 개인 고객분들이 펀드에서 10조 이상의 자금을 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공모만 가지고서 저희가 했으니까 그러니까 공모만 가지고서 봐도 작년 말 기준보다는 거의 한 15조 가까이 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는 20조 이상의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어떠했냐 보시면 여기 이제 금융위기 당시일 텐데요. 그때는 보시면은 이거 한번 보시죠. 이때부터 이제 2017년 여름부터 사실 증시가 안 좋아지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때부터라고 보셔도 50조였던 돈이 60조 이상으로 계속 늘어났었습니다. 뭐 그 뒤에도 조금의 부침이 있긴 하지만은 보시면은 또 막 2009년 하반기 되면 60조 이상을 돌파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연기금 내용도 다룰 예정입니다.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은요. 기관 투자자의 힘의 원천은 개인 고객에게서 나옵니다. 근데 개인 고객들이 지금 주식을 파신 꼴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이 제 말이 제가 하면서도 틀린 게 개인 고객분들이 주식을 파신 게 아니에요. 차이가 있다면 2008, 9년은 보시면은 개인 고객분들은 거의 어느 정도의 순매수긴 하지만은 막 엄청난 정도의 순매수는 아니시죠. 반대로 당시에 기관은 20조 이상의 순매수를 했었고요. 근데 지금의 차이는 뭐냐 하면 기관은 20조를 매도를 했는데 개인 고객들은 40조를 순매수를 했다는 거죠. 즉 과거에 펀드라는 간접 투자를 하셨던 거에서 지금은 직접 투자로 넘어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펀드라는 상품에 대해 가지고서 너무 많이 실망을 하신 거죠. 펀드 가입해봤더니 별거 없더라. 수수료만 많이 떼가더라. 심지어는 공모펀드 별로여서 내가 사모펀드 해봤는데 그것도 사고 너무 치고 별로더라. 그냥 내가 공부해서 직접 할래. 그런 게 많아졌다는 거죠. 이때하고 한 비교를 해보실게요. 이때 당시에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 합계를 보시면 20조가 좀 넘죠. 지금 보시면은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 합계를 보시면 20조가 좀 넘는 겁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개인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투자하고 있다. 증시 지금 레벨에
위험 같은 것들, 위험 관리 같은 것들 전혀 상관 안 하고 계속해서 순매수만 하고 있다. 이거 너무 위험하다라고도 하시는데 저는 이 말도 틀렸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를 합친 합계액이 똑같습니다. 2008, 9년 하고요. 2020년과 2008, 9년을 비교했을 때 그 금액이 똑같다는 거죠. 그렇다는 말은 뭐냐 하면 이거는 그 이면을 봐야 된다는 건데 즉 개인들이 무분별하게 주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처럼 증시가 한번 폭락하면 당연히 여기에서 저가 매력을 보고서 개인분들이 증시에 들어오시게 되는데 참여를 하시게 되는데 그 방식이 이제는 간접 투자를 믿지 않고 오히려 직접 투자를 많이 하시게 되었다. 그것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관에 대해서 이제 너무 특별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관이요. 돈 들어오면 사고 돈 나가면 팝니다. 근데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 것 뿐이고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스마트해지신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드실 수 있는 의문이 이게 계속될 수 있느냐는 거죠. 개인의 힘이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 기관은 과연 그러면 얼마나? 뭐 이런 생각들이 드실 거예요. 저는 이거를 우리 이제 경제 규모를 가지고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저희 이제 GDP죠. 보시면은 2010년대 정도 보시면은요. 거의 한 뭐 1조 달러 초반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보이시죠? 1조 달러 초반 정도가 우리의 GDP였는데 지금은 보시면은 1조 달러 중후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당시 우리가 금융위기를 겪었을 때보다 경제 규모가 40에서 50% 정도 커진 상황이죠. 근데 지금까지 그 간접 투자 더하기 직접 투자의 누적 순매수액이 금융위기 때하고 똑같다며 즉 우리의 GDP가 4, 50% 작았을 때하고 똑같다고 한다면은 뭐 여전히 조금 여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경제 규모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연기금에 대한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하면은요. 연기금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올 초부터 해서 보시면은 주식을 거의 좀 사는 둥 마는 둥 하고 있다가 코로나 딱 터지니까는 아 이거 너무 내렸는데 싶어서 굉장히 이제 증시를 방어하는 사실 굉장한 안전판 역할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5월 말까지 보시면은 거의 한 5조에서 6조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그 뒤부터 매달 거의 1조씩 지금 순매도를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누적으로 보셨을 때 연초 이후로 순매도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이거 보고도 아쉬움이 많으실 거예요. 야, 연기금은 장기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샀으면 가지고 있어야지. 왜 파는 거야? 근데 연기금 나름의 이게 변이 있습니다. 연기금은 여기에 제가 변수를 적어놨어요. 금리하고 환율이 연기금의 포트폴리오를 변동시키는데 조금 꽤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연기금이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아, 나는 채권을 50%, 그러니까 국내 투자, 해외 투자 나눴을 때 국내 50% 투자하고 해외 50% 투자할래. 그냥 제가 마음대로 해보는 겁니다. 그러고서 국내 해외에서 각각 채권 투자를 60% 하고 주식 투자는 40% 할래 라고 해놨어요. 근데 이게 이제 주가가 1500 갔던 게 갑자기 2000으로 가버리며 엄청나게 주식 수익률이 좋아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나는 40%라고 해가지고서 가지고 있었던 주식 비중이 주식이 다시 50% 상승을 하게 되니까 이게 40%가 아니라 엄청나게 비중이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 비중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연기금은 계속해서 특정 종목이나 특정 시장에 굉장히 집중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어떻게 가느냐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추게 되거든요. 그래서 증시가 급변동을 한다든지 가령 이런 거죠. 증시가 급락을 하게 되면 연초 생각했던 것보다 주식 비중이 낮아졌을 거잖아요. 그럼 주식을 막 사는 거죠, 이렇게. 반대로 이게 엄청나게 또 상승을 해버리면 근데 채권 가격은 그대로였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은 이제는 주식의 비중이 너무 높아져 버리잖아요. 그럼 막 팔아야 되는 거예요.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이게 수익률 요인이고요. 여기 제가 금리를 적어놨어요. 금리는 뭐냐면 아주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면 채권이라는 것은 금리가 떨어지면 가격이 올라가요.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내 포트폴리오 내에서 비중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반대로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채권의 가치는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포트폴리오에서 채권의 비중은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금리 움직임을 한번 보시죠. 이게 국내인데요. 국내 3년물 금리를 보시면은 이제 3월부터 해가지고 계속 내려와요. 돈 풀기를 하니까. 그러고서 여름에 최저점을 찍고 쭉쭉쭉쭉 올라오고 있죠. 그렇다는 말은 채권의 비중이 낮아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연초에 세웠던 그 올해 2020년에 계획했던 연기금의 계획과 좀 차질이 빚어지게 되겠죠. 계획에 대비해서. 그러면은 채권을 더 사고 주식을 매도하게 될 요인이 생기는 거죠. 글로벌로 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가 쭉 떨어졌다가 낮게 유지가 되다가 최근에 이게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채권을 좀 더 채워야 되고 사서 주식은 좀 매도를 해야 되는 요인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게 3월에 급락을 하고서는 여름까지는 저금리가 유지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때 당시에는 크게 글로벌 펜션 펀드들이 요거를 매도해야 될 요인이 좀 없었던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 연기금도 보시면은 5월 말까지는 주가가 높아지긴 했지만은 상승하기는 했지만은 금리도 똑같이 낮아졌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서 채권의 비중도 같이 높아졌기 때문에 주식을 그렇게까지 매도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근데 여름 즈음에 금리가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는 이제는 주식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주식 가격이 유지만 되어도요. 그러니까 매도를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이런 기사를 보셔도요. 요게 이제 6월 달에 나왔던 기사인데 펜션 펀드가 주식 이제 팔아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주가가 상당히 랠리를 했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채권은 가격이 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지속되고 있고 10월에도 이런 물량이 나왔었고 지속적으로 하여튼 연금 등에서는 글로벌에서 이거는 국내뿐만 아니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한 가지 더 변수가 되는 게 환율인데요. 국내 연기금도 해외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환해지를 100%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환을 좀 오픈을 해놓고 가는 그런 경향들도 있는데 그렇게 됐는데 지금 보시면은 우리나라 환율이 코로나 때 급등을 하고서는 원화 가치가 하락을 많이 했었죠. 원화가 되게 달러 대비해서 약한 통화니까. 근데 최근에는 우리나라에 돈이 들어오면서 원화가 달러 대비 급격하게 가치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겠어요? 연기금이 해외에 투자해 놓은 것들이 환차손을 보게 되겠죠. 반대로 얘기하면 국내에 투자해 놓은 것들의 비중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연금을 계속 팔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연기금하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이 환율 요인 때문에 바톤 터치를 해서 서로 간에 상계 처리되는 순매수 순매도를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나라 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럼 이제 해외 쪽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외국인은 도대체 무슨 논리를 가지고 사고 팔고 할까? 라고 하시면 제가 경험해보기로는 외국인도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외국인도요. 결국 그 돈의 원천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리테일의 개인 투자자한테서 나왔겠죠. 외국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좀 은퇴한 자산가가 돈을 가지고서 은행에 갑니다. 아니면 증권사에 가요. 그러고서 미국인인데 예를 들어 난 미국 제일 좋은 것 같아 계속 투자를 해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는 미국이 조금 코로나도 너무 심한 것 같고 미국 대통령 선거도 조금 노이즈가 있는 것 같아. 야 근데 동아시아 국가들이 그걸 잘 이겨냈다면서 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에 100% 있던 가입했던 자금을 일부 환매해서 아시아 쪽 펀드로 갈아타는 거죠.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돈의 흐름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해외도 리테일 투자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물론 그들의 선택을 돕는 것이 바로
글로벌 이제 뭐 IB들의 역할이고 증권사들이 어떤 식으로 굉장히 푸시를 하느냐. 고객한테 뭐 우리로 친 캠페인 같은 게 거기도 걸릴 수가 있겠죠. 그런 게 걸려가지고서 이제 미국 주식 좀 파시고요. 아시아 주식 좀 사세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포트폴리오 조정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사실 기본적으로는 너무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들의 돈의 원천도 그냥 개인 투자자들의 흐름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는 조금 이제 최근에 바뀐 외국인 투자자들의 좀 동향을 성격을 살펴보면은요. 과거에는요. 외국인 투자자 중에서도 한국 주식을 바텀업으로 그러니까는 주식 하나하나 분석해 가지고서 막 5% 10% 신고해서 들어오는 그런 자금의 성격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사실 금융위기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증시는 거의 인덱스 장세거든요. 인덱스가 액티브하게 운용하는 펀드들이 이기는 거죠. 즉 그냥 지수에 붙여가지고 가는 전략이 내가 잘해보겠다고 종목들을 선택하는 것보다 더 좋은 전략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자금이 밀물처럼 들어왔다 썰물처럼 나가고 또 밀물처럼 들어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주식이 정말 순연금이 이만큼 있어서 내가 이 정도는 정말 가치가 바닥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사는 자금들이 지금 거의 공룡이 멸종됐던 것처럼 화석화되어 가고 있고요. 반대로 인덱스화되어서 그냥 막 파도처럼 움직이는 자금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 비중이 높아지면서 한국 증시에서도 외국인들이 단순히 그냥 어떤, 푸찌에서 자금이 들어온다, 나온다, 중국이 아니면 사우디가 그 지수에 편입이 되니 한국이 비중이 낮아져야 해서 외국인 팔아야 된다. 이런 거에 따른 이제 영향이 굉장히 커져버린 거죠. 과거에는 정말 바텀업으로 하는 투자자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들이 좋아하는 주식이 뭐고 그들이 또 이제 한국에서 자신들과 비슷하게 투자하는 투자자들을 좀 찾기도 하고 약간의 교류도 있었고 서로 간에 이런 매매나 블록딜 매매나 이런 것들이 존재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엔 그것들이 정말 많이 사라졌고요. 들리는 소문에는 해외에서 아시아 쪽 이렇게 바텀업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사직을 하셨다는 분이 있다 등등 그런 좀 험한 소리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요. 지금 더더욱이나 좀 더 인덱스에 맞춰서 가는 자금의 성격으로 외국인이 계속 변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이제 첫 번째 주제에 대해 가지고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짧게 한번 지금 질문 올라오신 거. 셀과 함께님께서 기간 매도는 시장에 대한 비관이지 않나요? 개인 털어야 되는데 하다 늦은 거 아닌가요? 하셨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기관이 그 정도로 스마트하지 못합니다. 저도 기관이었지만 저희도 그냥 좀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지 저희가 어떻게 시장이 오르고 내리는 거를 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펀드에는 약관이 있습니다. 저희가 약관 이하로 팔지도 못합니다. 즉 주식형 펀드 가입을 해놓으신 금액이 있으면 몇 퍼센트 이상은 반드시 주식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주 그런 전략적인 선택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요. 이팍님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YI팍님께서 투신에서 매도 나오는 것도 많지만 금융투자 프랍자산에서 선물 차익 거래되는 것도 많던데 그것은 어떻게 보시나요? 차익 거래는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되죠. 특히나 이쪽은 이제 우정사업부에서 약간의 세제, 좀 혜택이 있으셔가지고서 요 매매 많이 하시는데, 근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때는 이게 조금 비차익이 나올 수도 있고 차익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거를 노려서 들어오는 건데 그게 썸 해가지고서 궁극적으로 보면은 이게 결국에는 0에 좀 수렴하게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은 너무 안 보셔도 되지 않을까. 오히려 조금 이제 사실 저희가 ELS 같은 상품들을 많이 하세요. 요즘 보면. 요즘이 아니죠. 최근 한 5, 6년 동안 최고 인기 상품이라면 ELS를 할 수 있는데 그 상품 자체가 사실 위아래를 딱 맞고서 가두리 장세로 갈 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에 맞게 조금 매매들이 나오는데 사실 뭐 이거는 나중에 한번 제가 꼭지로 다뤄보겠습니다. 이런 점들이 저희가 좀 박스피로 만드는 요인이라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도 뭐 그렇게 크게 보실 거는 아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오, 베닐리 님께서 어이구, 네, 큰 금액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인데요. 일단 테슬라 기사부터 한번 보실 텐데 네, 이제 테슬라 S&P 500 내달 편입, 다음 달 12월에 이제 편입되죠. 얼마까지 질주할까? 국내외 투자자들 환호, 석 달째 400불대 박스권 머물다가 시간에 걸해서 13% 넘게 급등. 이후에도 지금 랠리를 했죠. 그래서 신고가 지금 형성하면서 위에 머물러 있는데요. 이제 사람들의 관심사는 과연 자금이 얼마나 유입될까라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추종 자금 유입 기대 뭐 이런 거 하셨어요. 보면 어 S&P 지수에 추정하는 글로벌 자금이 무려 4조 6천억 달러 이 정도에 이르는데 그 중에서 뭐 이제 한 0.83%만 편입이 되어도 382억 달러나 유입이 될 수 있다. 이는 테슬라 유통 주식수의 무려 17.3%에 해당한다. 와, 이렇게 들으면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좀 자금이 들어올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쵸? 거기다가 이제 보시면은 올해 S&P 500에 편입되었던 종목들의 주가가 대체로 좋았다라는 거. 이런 점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편입이 진짜로 조금 좋은 뉴스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현실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사실은 제가 좀 간과했던 부분인데 저는 테슬라 편입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올해에는 최소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수 편입되려면 요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4개 분기 연속 흑자를 내야 된다. 근데 테슬라가 사실 그 조건을 지난 분기에 이미 충족을 했었어요. 이미 충족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편입이 못 됐단 말이죠. 한국하고 좀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보시면은 이제 특정 요건을 이제 정량적인 요건만 충족을 하면 우리는 지수에 편입이 되거든요. 근데 해외는 보니까는 정량적인 질적인 이 위원회에서 또 마지막으로 한번 진짜로 이걸 편입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그 결정을 내리시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탈락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기사가 나왔던 부분이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스탁 옵션을 그 이제 일론 머스크에게 굉장히 많이 발행을 한 게 있는데 그 요건이 뭐 기사 찾아보시면 나와요. 뭐 주가가 뭐 예를 들어 시가총액이 얼마 이상, 뭐 이익이 얼마 이상 그런 게 뭐 얼마 기간 동안 유지가 되면 얼마를 준다. 뭐 그런 금액이 굉장히 천문학적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테슬라가 아무리 흑자를 내도 1년 내내 흑자 낸 금액이 이대로 가다가는 전부 다 일론 머스크의 그 이제 스탁 옵션으로 다 들어가게 생겼고 그걸 감안하면 적자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몇몇 이제 조금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이거 스탁 옵션 문제는 이건 좀 구조적인데 향후 한 1, 2년은 그렇게 되면은 그 사이에 테슬라가 S&P 500에 편입되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좀 미치게 되었던 거죠. 근데 이제 뭐 그런 점을 제외를 하고 펀더멘탈만 봤었을 때는 사실 절대로 이제 편입에 이렇게 실패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일단 편입이 되었던 것 같고 뭐 이제 그런 요인 때문에 그러니까는 스탁 옵션 요인 때문에 테슬라 좀 안 될 수 있었다 이런 비관론이 생각보다 많았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는 요번에 편입된 게 아주 긍정적인 서프라이즈였다는 거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어느 정도나 이게 금액적으로 들어올까? 오, 나인올님,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런 이제 그 분석들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이제 골드만에서 나온 자료를 보시면은 금액이 아까보단 조금 적죠. 한 80억 불 정도가 들어올 것 같다라고 예상이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S&P에도 올라와 있고 아무래도 좀 공신력 있는 곳에서 낸 자료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요 금액을 좀 더 저희가 좀 신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요게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일까라고 보시면은요. 지금 시가총액이 4,641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80억 달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시가총액에서 2%가 조금 안 되는 그런 정도의 금액이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는 이제
일평균 거래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냐 하고 보시면은 5,721만 주 정도가 최근에 이제 평균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네요. 그러면 이제 요걸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5,700만 주 정도 거래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주가는 지금 489달러예요. 요걸 나눠보시면은 약간 조금 키워볼게요. 그러면은 한 279억 달러 정도가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280억 달러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80억 달러가 자금이 들어오는 거니까 퍼센트로 따지면은 뭐 약 한 30% 정도 일평균 거래 대금에 그 정도 금액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되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뭐 MSCI 뭐 지수 편입이나 FTSE 지수 편입이나 이렇게 되면 들어오잖아요. 그거를 일평균 거래 대금하고 비교를 해보는데 막 일평균 거래 대금이 예를 들어 뭐 20억인데 막 100억씩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 그런 주식들도 종종 있거든요. 그런 주식들이나 이제 조금 수혜가 뭐 마지막 날에 있지 한 요 정도면은 사실은 그렇게 크게 테슬라 거래에 굉장히 영향을 주는 정도의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테슬라 굉장히 거래가 활발한 주식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좀 막 드라마틱한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나서 하나 막간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수 편입일 날 이게 이제 종가에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은 장중에 들어오는 건지 이것도 많이들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지수 편입이 있는 날에 보시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3시 20분부터 30분 사이에 그 이제 시간 이제 그 종가 관련해 가지고 경쟁 매매가 들어가잖아요. 그때 당시에 보면은 막 지수 편입일 날 요 관련된 종목들이 갑자기 막 많이 오르거나 많이 내리거나 이런 거 보시잖아요. 근데 지수 편입일에는 요게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100억이 들어오기로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반반 나눠 보시면 됩니다. 장중에 들어오는 자금이 한 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종가에 한 방에 들어오는 자금이 대략 한 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특징이 왜 나타나냐라고 하면은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인덱스 추종 펀드들의 특징을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인덱스를 추종하는 펀드들의 특징은요. 과연 목표가 남들보다 나은 수익률을 올리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는요. 트래킹 에러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뭐냐 하면 인덱스 추종 펀드들이라 함은 자기네들이 추종해야 되는 인덱스가 있을 거잖아요. 그것보다 너무 자기네가 운용하는 펀드가 많이 격차가 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 투자자들이 그 인덱스 펀드를 신뢰를 하지 않는 거죠. 너무 격차가 크다? 그러면은 못 나와도 당연히 신뢰를 안 할 거고요. 더 잘 나와도 저 펀드는 인덱스를 그대로 추종하는 그런 전략을 펼치기보다 자기네가 알아서 하는구나. 그럼 저게 무슨 인덱스 펀드야? 저거는 액티브 자기네들이 운용하는 펀드지. 인기가 없거든요. 인기 있는 인덱스 펀드가 되기 위해서는 에러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수의 움직임과 가장 비슷하게 가야 됩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이론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하나는 지수 편입일에는 주가의 변동이 커. 근데 이거를 내가 종가에 한 번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종가에서 너무 크게 그 주가를 좌지우지하게 되는 소위 말해서 매니플레이트 하는 그런 행동이 되게 돼. 그러니까는 이거를 내가 종가에 한 방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 장중에 들어가서 그냥 9시부터 땡 하면 들어가서 3시 30분까지 매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 평균 가격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아. 그날 평균 가격으로 인덱스에 편입시키는 것이 맞아.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장중에 꾸준히 매매를 합니다. 반대로 아니 그건 너가 인덱스 펀드의 성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인덱스 펀드의 무조건 지상 과제는 트래킹 에러를 최소화해야 되는 거야. 그럼 최소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날 종가에 사면 트래킹 에러는 없는 거야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날 종가에 내가 10% 올려서 사든 10% 내려서 팔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무조건 종가에 맞춰서 그 금액을 딱 넣어버리면은 트래킹 에러가 제로가 된다는 거죠. 조금 설명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수 편입일에는 이런 두 가지 종류가 존재한다. 심지어는 요 장중에 사는 친구들은 그날에만 매매하지 않고요. 대략 한 1, 2주 전부터도 매매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뭐 어디 편입된다 발표되면 그 전부터 조금씩 올라가는 좋은 이제 주가 흐름을 보이는 경향을 나타내는 거는 요런 성격의 자금들이 들어와서 그렇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뭐 흔히들 저희가 조금 저도 그냥 이거는 뭐 들어서만 알고 있는 건데 제가 어떻게 이거를 뭐 확인해 본 바는 아니지만 좀 유럽계 관련해서 인덱스 편입 성격의 자금들이 이렇게 장중 매매를 하고요. 미국계 쪽에 인덱스 추종 자금들이 종가 매매를 선호한다. 뭐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계 쪽이 저희가 좀 더 영향이 크다 보니까 사실은 종가 매매하는 자금이 좀 더 크다. 뭐 그 정도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